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김광산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일생 중에 아마 가장 길었을 하루. 법원에 심사를 받으러 출석해서 끝내 구속 수감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방금 이 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차에 탈 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취재기자들이 현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호관이 2명이 옆에 탈 때 내가 가운데?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도 저런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신 교수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애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요새는 뒤에 말이에요. 좀 있는 분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기껏해 누굴 태우더라도 2명이 타지 저렇게 3명이 타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늘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마 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본인이 중간에 앉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뭐 타율적인 상황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65세 그 65평생에 있어서 저런 이제 새로운 현실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서 이제 피의자 또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 신분, 미결 수용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보니까 나오는 모습만 해도 굉장히 어깨도 좀 축 처져 있고, 저 지금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새벽 4시 반쯤입니다. 굉장히 지친 모습이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전날부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또 식사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검찰 소환을 아니 영장 심사 법정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고 또 거기에서 검찰청에 있는 유치실로 시설로 가서 엄청난 시간을 또 기다렸잖아요. 8시간 40분이다, 41분이다, 뭐. 그러면 사실 최장 기록입니다. 사실 뭐 구속이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엄청 힘든 시간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 직전에 7시간 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1시간 10분 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많았는데 이제 본인이 아마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장 심사 법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애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가운데 앉아야 하나요? 이제 그 말 자체는 아마 본인도 어떤 TV를 통해서 이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과거 합천에서 올라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저렇게 가운데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상상을 해봤을 거고 또 본인이 저 K7 그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 전에 검찰 수사관 2명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나는 가운데 앉고 양쪽에 여자 수사관 2명이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운데 앉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이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차를 탔을 때 거의 빼놓고는 아마 뒷자리에서 조수석 뒷부분 가장 상석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 앉아보기는 좀 처음일 겁니다. 차도 이제 타고 올 때 차와 타고 나갈 때 차량이 바뀌었고요. 삼성동 자택이 이제 또 비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동 자택에 오늘
정성주 원장과 또 그 일행이 매일 다녀갔는데 오늘 뭐 다녀갈 일이 없었고 네.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다녀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짐을 좀 챙기신 상태이신가요? 결과하기 전에 뭐 통화 같은 거 쪼셨어요? 뭐 챙기신다고 알고 있는데 비서를. 네, 지금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이죠. 삼성동 자택, 주인 잃은 삼성동 자택으로 와서 뭔가 짐을 챙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삼성동 자택, 이제 주인이 없게 되는 셈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청와대에서 삼성동으로 온 지 18일 만에 지금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됨에 따라서 삼성동 자택이 비게 되는데 아마 그에 따라서 청와대 경호 인력도 인원들은 사람에 대한 경호원들은 다 철수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모습 완전히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네, 주변의 지지자들 모습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지지자들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마 물질적인 경호라 그래서 아마 CCTV라던가 아마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경호 시스템 이런 것들 정도만 남고 네네. 경호 인력들은 다 철수하는데 아마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기 거주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 짐을 치운다든가 아니면 의약품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시 필요할 최소한의 물품들을 구치소에 감치를 받고 넣기 위해서 좀 물품을 챙긴 건 아닐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서 쳐져 있던 펜스도 지금 다 치워지고 있고요. 네. 경호관들도 계속 이제 짐을 뺏어 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경호관, 이영선 경호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호 인력 철수와 함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이제 미결 피의자 수용자로 바뀌었잖아요. 네. 김 변호사님. 그렇게 될 경우에 경호법에 의한 경호도 좀 달라진다고 해요. 일단 경호처가 밝힌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보시면요. 네. 인적 경호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대신 물적 경호라고 해서 이 삼성동 자택에 대한 경호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호 역시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따라서 이 탄핵이 됐을 때는 5년 기본 제공하다가 더 원하면 5년 추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원할 경우에는 2027년 3월까지는 법적인 경호의 제공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2027년 최장으로 만약에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2027년 3월까지 가능한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가면서부터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장심사에 예.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인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당시부터는 법정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 군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간에 영장심사 끝나고 나서 검찰청 청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치장소로. 예. 그때도 검찰청에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경호차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인치에 대해서 유치장소 집행이거든요. 네. 그건 국가인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또 사실 그 검찰에서 다시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그때는 경호를 받았는데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애우를 하기 위해서 경호를 받은 것이지 네. 그 자체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경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지지자들이랄지 아니면 보안상 안보 그런 문제 안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치소까지는 뭐 경호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가운데 어제는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부부가 와서 10여 분간 만나고 나오니까 눈시울이 젖어 있고 또 박지만 씨는 누나를 배웅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난 뒤에 현충원에도 가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부모 묘역에 홀라 또 참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박지만 씨의 누나 둘째 누나는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도 종적이 좀 없어서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받아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쪽은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부르심이 없는데 굳이 가서 그렇게 불편함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내도 많이 오셨죠. 힘들어하시고 조금 충격을 드셨어.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 붙이겠어. 자, 신청재는 항상 뭐 아내에 대해서 존칭을 씁니다. 물론 네. 상당히 연상이기도 하지만 네. 아내도 많이 우셨죠. 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동에 가지 않은 이유를
삼성동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박지만 회장 부부는 윤상현 의원 같은 존재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게 다르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회의를 주재하다가 저 좀 개인적으로 급히 가볼 때가 있어서 좀 그 누구에게 대행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첫 조카보로 갔다라고 하는 장조카 때는 그랬고. 예,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죠. 또 둘째인 정현군이 태어났을 때도 가서 안아주고 그렇죠.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카에 대한 사랑. 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장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애지중지하고 그런 건데 이제 박근영 씨 부부에 대해서는 뭐 유경재단 그 무슨 갈등이라든가 분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송사도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밑에 여동생 부부까지 불러서 같이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껄끄러울 수도 있었고 네. 또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본인 구속 이후에 예상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도 박근영 씨 부부가 동석하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은 이 서울구치소로까지 함께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곳은 정말 하기가 힘든 곳이야. 내가 1년 6개월을 있어 봤잖아. 나는 그 대통령이 들어가시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나는 다 알잖아.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나 같은 강성도 번데기가 힘들었는데 그 양반께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는 오로지 수본입니다. 면회를 와도 수본을 불러야 되고 무슨 수본을 불러요. 내가 있을 때 내 수본이 1156번이었어. 내가 1156번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지금도 기억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대통령께서 수본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지가 걱정이야.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직접 한 내용인데 본인의 수감 생활, 본인의 수감 번호를 떠올리면서 감정이 상당히 복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부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수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은 일반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했잖아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인데 들어가서 그 작은 방에서 수의를 입고 이제 수감번호에 따라서 이름 부를 걸 생각하니까 이제 본인도 그 전에 유경재단과 어떤 감정이 있던 간 없던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억장이 무너진다. 네, 억장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억장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아마 본인의 과거가 또 생각이 나서도 그게 또 같이 겹쳐지면서 오버랩 되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치소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오히려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 비해서 더 구치소를 들어가기 싫어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걸 네.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네. 아마 본인도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애절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순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마음이 불편할 사람, 최순실 씨가 아닌가 싶은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자책감이 꽤 많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네, 최순실 씨 오늘도 약 2시간 전에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재판정에 출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판 때문에 나왔는데요. 지금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질끈 묶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모습이지만 저게 오늘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에게 오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한마디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있고요.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겠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걸로 좀 심경이 대변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현직 대통령이 탄핵받고 파면에 이르고 결국은 구속까지 된 지경에
처한 것은 바로 본인에 대한 잘못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네.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미안함이 누구보다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도 재판 그 교도소 구치소에서 있을 경우에 최순실 씨도 지금 현재 미결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재판정을 간다던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던가 운동이나 샤워를 한다던가 그리고 특히 면회 갔을 경우에 여성 수용자들을 면회하는 장소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교정당국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도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적으로도 그 심리적으로 아주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에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아까 모습 보셨는데요.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공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범의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접견을 할 때도 사실은 동시에 접견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공범이 아니면 운동할 때 좀 만날 수 있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 뭐 운동장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혀 아주 분리를 하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공간 자체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먼 발치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출정 가는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같은 날 재판이 잡힐 수 있고 같은 재판에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된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호송차를 같이 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호송차를 원칙적으로는 나눠서 타는 게 맞는데 사실 일일이 그렇지 못하고 또 재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 특검에서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한번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만나려고 하면 호송차 안 또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마주칠 기회는 있다고 보죠.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정치권도 오늘 39일이 남은 대선과 함께 여러 반응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례차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적폐청산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거짓 변명을 거듭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홍준표 경남지사,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선 경선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 지사는 SNS에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 자, 끝났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탄핵됐을 때, 파면됐을 때 끝난 건데, 이제 네. 부속으로서 이제 그것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때 대선 주자들은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뭔가 이제 정치적인 멘트를 이렇게 발신할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네. 법치 국가임을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권 주자들이 진짜 이 여기에 대해서 평을 뭐 하는 것도 좋지만요. 네네. 본인들 요번에 보면요. 굉장히 정책적으로 빈곤한 컨텐츠가 빈곤한 이 선거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네.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 정말 이제 있잖아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됨으로써 앞으로 38일 남았습니까? 대선까지. 앞으로 그 TV 화면에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이제 안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말로 정말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가 오늘부터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둘러싼 여러 가지 박근혜 뉴스가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였다면 정말 이제 대선 주자들 본인의 컨텐츠와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대선 전 첫 번째 날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과거에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하야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포드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닉슨을 사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앞길, 그러니까 대선 출마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구속 수감된 첫날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사면 금지 선언을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는데 부정적이더라. 자, 민주공화국 원리를 부정하고 기득권자들의 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나 사면 여부를 말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사면권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보수 성향 후보들 유승민 의원은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진즉 밝힌 내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2일에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원론적 입장을 냈고 홍준표 지사 지난 30일 며칠 안 됐는데요. 파면된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는 문 전 대표의 전략에 따른 결정이다. 자, 이런 정치적 얘기를 했네요.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네, 나오고 사면 얘기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구속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를 나오는 것은 기실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나 국민 통합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 계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본 연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그 국민 여론이라든가 정상을 참작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그렇고 사법부에서도 동의하기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제 사임하고 나서 2달 후에 그 포드 이제 그 후임자가 사면을 해줬다는데 네네. 미국하고 우리는 제도가 달라서 예. 우리는 뭐 보통 이제 1심, 2심까지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3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어야지만 특별 사면 복권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직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기소는 뭐 거의 100%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네. 받고 1심 재판을 받고 그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본인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제 고법에 가고 그것도 불만족스러우면 대법원에 가고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저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 상황에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사면으로 가는 부분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례가 있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사면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전례는 사면의 있다. 논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대선 주자 의견을 딱 들어보면요.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완급만 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동정심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표의 어떤 반란이랄지 역풍. 그렇죠. 역풍에 예.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면을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절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정확히는 오늘 새벽 3시 3분이라고 하죠. 8시간 40분 혹은 41분 만에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에 대해서 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강 판사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발부를 했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구속의 사유가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그거를 다 있다고 봤어요. 상당성이 인정된다. 네.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도 중요시하게 다뤘지만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의 그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처럼 네네. 아마도 혐의 전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범행에 대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핵심적인 사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여러 중요한 재판 때마다 여러 명의 이제 검사, 판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판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학교를 특정 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출신들이다. 이런 이제 호사가들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 어떤 뭐 우연의 일치인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그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박한철 소장의 퇴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나머지 그 두 분 판사 있잖아요.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그래, 이재용 그 이제 영장 그 발부했고요. 어제 이제 영장 발부한 강 판사나 이거는 그 전자 배당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전자 추첨이죠, 일종의. 전자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위에서 뭐 법원 수뇌부에서 이 사람이 제일 뭐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저건 우연의 일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호사가들이 저렇게 만들어내면 뭐 고대 3인방이 뭐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호사가들의 표현이죠.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소가 언제 되고 재판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대 45년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백을 하면 5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가정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네, 왜냐하면 뇌물죄가 1억 이상인 경우에 징역 10년 이상 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특가법이죠. 그렇죠. 근데 징역 10년 이상이 되면 이것은 법적으로 그 법정 자체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도 1억 이상인데 대법원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을 넘게 되면 거기다 또 가중 감경 사유 그런 것들이 판사가 재량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죄만 해도 최하 징역 10년 이상인데 또 다른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뇌물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또 변호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 법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죄에서만 무죄가 나오면 집행유예 형이 가능해요. 뇌물죄만 무죄면? 그렇죠. 그런데 뇌물죄를 어떻게 막지 못하고 유죄가 나버리면 결국 본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없는데 뭐 최대한 실형으로 따지면 뭐 45년형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뇌물죄에다 다른 죄까지 합쳐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뭐 경우 때문에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뭐 무기징역까지는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도 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 변호사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재판이 이제 4월 중순부터는 가능하지만 대선 전국하고 정확히 맞물리잖아요. 이제 39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재판을 좀 미뤄서 당선자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일단 기소가 돼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소가 되기까지는 한 번 또 구속 기간을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게 뭐가 있는지 등등 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이제 구치소에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재판 시작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5월 9일 이후가 될 거라는 말씀인데 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요 대선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구속이 되면서 정점은 다 지나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기소했잖아요. 뇌물 공여자를 기소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기소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재판의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5월 달이에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부분에서 5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뇌물 부분에 있어서 무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5월 말에 선고를 받는데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역대는 세 번째고 탄핵된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